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에 관심 많으시고 또 환율, 주식시장, 이 거시경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에 초대된 전문가는 백석현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및 인사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신한은행의 외환딜링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환율 전문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백석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또 마침 책을 내주셨잖아요. 예.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 예. 네, 제목이 이렇게 좀 어쩌면 보기 좋은 느낌을 좀 갖고는 계시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네, 환율을 보면 경제를 볼 수 있고, 예. 경제를 본다는 얘기는 환율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제일 무난하고 뭐 친근한 제목인 것 같아서 네. 네,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필독서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당연한 거다. 달러를 봐야, 환율을 봐야 경제를 제대로 판독할 수 있다. 당연한 말씀을 저도 드리면서 당연히 읽어야 될 책인 것처럼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책에 기반해서 특히 이제 환율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경제를 판독할 것이고, 또 어떻게 경기를 진단하고, 또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그런 말씀 좀 전문가로서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딱 단도직입적으로 2024년 미국 경제 네. 어떻게 될까라고 보세요? 전망을 하신다면? 노랜딩, 하드랜딩, 소프트랜딩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네. 저는 뭐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소프트랜딩에 좀 가까운 쪽이고요. 네. 사실 뭐 지금 미국 고용도 여전히 10만 명 이상을 계속 넘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 경제가 그래도 고금리 여파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도 꺾이긴 꺾일 거다라고 보지만 지금 미국 경제 계속 예상을 상회하고, 그리고 사실 그 데이터를 봐도 실제 미국 비금융 기업들의 순이자 지급을 보면 오히려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올랐지만 또 예상 외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미국 경제도 저는 뭐 속된 말로 용가리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고금리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여파가 조금 뒤늦게 나타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게 이제 하드랜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현재까지의 경로만 놓고 보면 하드랜딩에는 가까운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은 좀 좁혀지는 국면인데, 그죠? 예. 노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저도 노랜딩이 아닌 소프트랜딩에 중점을 두는 것은 뭐 한 가지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과정은 그만큼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어서 경기가 조금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악화되는 수준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안정화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관점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경제가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모든 대부분의 지표들이 2023년 데이터입니다. 23년 4분기 GDP를 이번에 본 거고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예상치보다는 좋았지만 23년까지만 좋았고 24년부터는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표현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초과저축. 예. 초과저축 덕분에 버틴 거죠. 초과저축이 소진되고 있고, 그리고 23년 끝자락부터 이 카드 대출 잔액이 늘어납니다. 예. 카드 지급액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빚으로 좀 소비를 진작시켰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 추가적인 동력이 24년부터 좀 약화될 것이다. 고금리의 역습,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우당탕탕 이렇게 하드랜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뷰를 가지고 함께 또 여러 가지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환율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 한 1200원 요 정도 보기가 힘든 좀 강달러의 약세화가 좀 진전되다가 근래 들어 다시 또 1300원대, 그리고 1300원대가 일상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 사실 코로나 직전만 하더라도 한 10년 동안 1200원대만 되면 왜 이렇게 올랐지? 네. 굉장히 이례적인 환율이다 이런 느낌들을 네. 가지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최근 한 2년 정도는 1200원대만 하더라도 낮은 환율이 됐고 네. 1300원대 이상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데이터로 한번 돌려보면 환율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한테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높은 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달러 강세의 배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로 돌려보면 미국 증시가 지금 벌써 S&P도 며칠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도 전반적인 글로벌 달러에는 강세 쪽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원화 가치가 중국 경제 성장을 좀 등에 업고 그 중국 경제의 성장이 원화 가치에 조금 그 긍정적인,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기존에는 미쳤다면 지금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꾸 홍콩, 중국 본토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그 항생지수 같은 이쪽 지수가 부진한 상황이 이 중국 홍콩 데이터도 원화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게 지금 데이터는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도 좀 그렇게 환율을 진단할 때 하나는 이제 금리 차, 그리고 두 번째는 펀더멘탈, 경기 펀더멘탈. 근데 우리 경기의 펀더멘탈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강할 때는 워낙 강세의 효과가 있겠지만 중국 경기가 좀 약화될수록 원화 약세의 흐름을 또 유지시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것이 공포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소 일시적이지만 특히 뭐 팬데믹 선언하거나 러우 전쟁이 딱 터지거나 또 중동 불안이 또 터지거나 확전되거나 뭐 북한이 뭐 갑자기 뭐 공격을 하거나 이런 공포감이 치솟을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또 이 달러 선호 현상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맞물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2년 하반기 때 그때가 달러만 상승하고 모든 자산이 하락할 때였잖아요. 그때는 달러가 좀 공포심 때문에 적정 수준 대비 좀 과대평가 수준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11월부터 또 한 2달 많이 하락했었죠, 달러가. 그때는 또 이제 공포에 따른 과대평가를 급하게 되돌리면서 그러니까 작년 1월 말, 그러니까 딱 1년 전에는 달러가 또 너무 과소평가되는 수준까지 내렸다가 그 이후에 작년 한 3, 4월 정도부터는 이제는 제가 보는 적정 환율하고 큰 차이는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랑 약간 아까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보신다거나 그리고 뭐 이 환율을 진단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그 판단 기준이나 어떤 뷰가 좀 많이 비슷해서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토론할 뭐 그럴 적이 아닌 것 같고, 뭐 물론 그럴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을 또 나눠보겠지만 공감하는 방식으로 좀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기본적인 그 판단 기준이, 저는 이제 환율 볼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이변이 없이는, 극단적인 일이 없이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와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면 이 두 가지 변수를 완전히 무시시켜 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그 공포감 여부에 따라서 강달러가 급격히 나오고 사라지고, 급등했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현상이라고 저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이 뷰도 좀 비슷하십니까? 그럼요. 사실 데이터가 말씀하신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도 뭐 제가 보는 적정환율 수준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보면 그래도 괴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공포감이나 이 변동성, 이걸 볼 때 저는 주로 보는 지표가 이제 빅스 지수인데, 빅스 지수가 이렇게 치솟을 때 강달러가 또 치솟고 항상 이렇게 맞물리는 걸 보면 공포감이 그만큼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치닫게 만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2024년에 어쩌면 하나의 화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경학적 분절화입니다. 분절화, fragmentation. 그러니까 세계가 막 쪼개지고 막 갈라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나의 지구가 아니라 이제 분절화된
분쇄된 파편화된 지구다. 그러니까 이런 권역끼리만 보호무역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특히 미중패권 전쟁으로 갈라서고 러우 전쟁으로 갈라서고 세계가 막 쪼개지다시피 한다 이런 느낌인데 결국 이런 분절화를 보여주는 전쟁들이 또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곳곳에서 그래서 또 강달라 기조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뉴노멀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 뷰도 감사하고요. 그러면 특히 딱 단도직입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워낙 그 미국채 ETF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회사에서도 좀 그런 거 관심 있게 보시겠네요. 아무래도 WM 쪽에서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투자 매력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뭐 국내 상장도 그렇고 미국 상장, 일본 상장, ETF 뭐 다 인기 높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ETF에 관심을 보일 때 환율 차이 이 부분을 좀 더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환율 차이라는 것을 감안해 놓고 이 상장 ETF를 골라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께 어떤 근거로 무엇을 추천하는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사실 투자하는 방법이 뭐 국내 상장된 게 있고 미국 상장, 일본 상장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작년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나 그러니까 증권예탁결제원에 보면 세이브로에서 그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상장된 주식 중에 뭘 많이 투자했냐 봤더니 뭐 1위는 테슬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잠깐 딴 얘기지만 좀 놀랐던 게 2위부터 5위까지가 다 세배 레버리지 ETF였고 6위가 엔비디아고 7위가 그것도 세배 레버리지 ETF인데 그게 이제 미국채 ETF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세배 레버리지 말고 미국채 ETF는 몇 위에 있나 봤더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빼면 상당히 높았어요. 10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없는 미국채 ETF가 20년물 이상 만기로 해서 그게 레버리지까지 포함했을 때도 14위였고요. 레버리지 상품들까지 다 그냥 리스트에 포함했을 때.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게 일본에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ETF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ETF에 많이들 투자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작년 시점에 물론 지금도 달러화가 뭐 1,300원대 있지만 재작년부터 달러화가 너무 높은 레벨에 있다 보니까 달러화가 혹시 하락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미국채 ETF 말고 일본채 ETF로 눈을 돌렸던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작년까지는 결국 지금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지금 올해 4월이나 6월 달에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탈피할 거다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화가 작년 11월에 수능 다음 날 857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원화 대비 100엔당. 그게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는 조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ETF를 이제 미국 상장, 일본 상장을 보면 저는 일본 상장 ETF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다만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너무 장기간 저금리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온 것도 있고 7년을 유지했죠. 아무래도 경제 주체들이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일본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2%는 넘겼지만 그것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굉장히 더디게 움직일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엔화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특히 아까 말씀하신 금리 차에 특히 민감한 통화가 엔화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엔화가 또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또 엔화가 많이 상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미국채 가격 자체도 올라가고 엔화까지 올라가니까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ETF가 더 좋겠죠. 근데 미국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내려갈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엔화 강세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느린 엔화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박사님이 엔화의 흐름을 이제 전망하신다고 했을 때 초엔저는 좀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지만 예. 답답할 정도로 느릴 수 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를 7년 연속 유지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시장의 예상, 금리 인상에 대한 이거는 이제 공포감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엔화 가치가 이제 다시 엔저를 끝나고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엔화 가치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하다가 물론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고 이제 금리를 정상화해야 되니까 정상화하기 위한 구상 때문에 이제 엔화 가치가 더 이상 엔저에서 탈피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근데 정상화가 쉽진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0.1에서 만약에 0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물가가 나름 뭐 정상화된 뭐 2%대 물가를 보고 있지만 다시 또 2% 언더나 다시 마이너스 물가를 볼까봐 일본 입장에서는 또 어쩌면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진입할까봐 그것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 그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엔저를 더 만드는 계속 이런 흐름일 것 같은데 정말 저도 그게 가장 관심이에요. 과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도전적인 거라는 거죠.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을 볼 때 그것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은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조금씩 올라오곤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때 총재 발언들이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비스 물가가 그래도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게 굿즈, 그러니까 재화, 상품 제품 쪽의 인플레이션과 서비스 물가를 보면 서비스 물가는 그래도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강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그 제품, 상품 쪽 이 재화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이 빠지면서 최근에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거는. 근데 어쨌든 일본은 내수 경제가 크고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인플레이션에 자신감이 조금씩 붙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노조와 뭐 한국으로 치면 임단협 같은 그 춘투에서 처음 그 제시한 임금 협상,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측면에서도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렇죠. 임금 인상률을 좀 높게 유지만 해준다면 그 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전 구로다 총재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임금 좀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 그죠? 근데 이제 일본은 정말 임금이 안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씩 자신감이 붙고 있어서 그래도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제가 여러분께 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잠깐 해드린다면 세계적으로 물가 잡히기를 기대하는 건데 물가 잡히기를 기대하고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하할게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이 2022년에 4%대 물가를 정점을 찍은 거예요. 우리가 6 찍고 미국이 9 찍을 때 일본은 고작 4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지금 2% 목표 물가에 딱 왔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물가 볼까봐 지금 그런 입장인데 다행히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올라가줘서 다행히 임금이 좀 꽤 강하게 올라가줘서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2%대로 버텨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기대감에 조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해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